30, 40대 이혼 관련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남자분들이 보통 오셔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만 하면 승질낸다, 분노조절장애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대부분 이혼 가정을 보면은요, 복합적인 요소죠. 그렇죠? 한 가지의 문제로만 이혼하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돈 문제 이전에 이미 많은 성격 차이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뭐 그렇게 내방한 이제 상담한 고객의 숫자랑 그다음에 뭐 재판까지 갖는 숫자 뭐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변호사님은? 저희가 한 달에 40-50건 정도의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치만 해도 한 그러면은 5,000건 정도 될 것 같고요. 상담 건수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져서 제가 대리인으로 수행한 거는 한 1,500, 2,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수로 하면 이혼 소송하고 상간 소송하고 합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그렇게 수천 명을 만나다 보면 뭔가 결혼, 부부, 네. 사랑 네. 이런 게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막 동화 속에서 보고 20대까지 뭔가 아름답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변호사님은 그 밑바닥을 열다 보면 뭔가 현멸감도 느끼고 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거는 너무 맞는 말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별로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변호사님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카페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커플들만 봐도 불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알 수 있을 것 같죠? 일반 사람들보다는 촉이 좀 더 발달하겠죠. 그쵸. 일반 사람들도 카페 갔는데 예를 들면 누가 딱 있는데 이상한데?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다정해. 나이가 드셨는데 너무 다정해. 일단 의심해봐.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관심이 없다고? 아예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날 만나시는 분들이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고 사무실에서 이미 많은 얘기를 듣고 나오니까 밖에 나갔을 때에는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주로 일이고. 약간 지친 거군요. 네,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워낙에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극적인 말로 환멸이라고 하셨지만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 외도한 당사자가 피해 배우자한테 했던 행동들, 결국에는 남 탓, 너 탓을 하거든요. 너 때문에 바람 폈다. 너가 나한테 뭐 어떤 걸 안 해줘서. 너가 나한테 서운했기 때문에 너가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 탓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명백한 빼박 증거를 내놔도 발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빼박 증거를 보내도. 예를 들어서 서로 좋아해, 사랑해, 뭐 이렇게 한 카톡 내용을 보내도 장난으로 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막 빡돌잖아요. 그래서 막 빡돌잖아요. 예. 그런 뻔뻔한 모습들을 보면 되게 좀 슬프고 힘든 감정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 외적으로는 별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이제 외적으로는 별로 이제 워낙 업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불륜을 만약 우리가 이제 결혼하셨거나 연애하신 분도 어쨌든 배우자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거나 불륜의 시작 초기 징조 같은 거 있나요? 너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이 이제 원래는 번호가 안 걸려 있었는데 암호를 건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을 늘 이제 테이블 앉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정면으로 두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뒤로 계속 놔둬.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습관의 패턴에서 벗어난 것들이 보였을 때부터 의심스러운 거의 시작이지 않을까.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부분이고, 핸드폰은 사실은 제일 많이 갑자기 패턴 걸어놓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의심스럽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수들은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놔둬요. 집에다가. 왜일까요? 그냥 이렇게 던져둬요. 보라고. 다른 휴대폰이 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세컨폰이 있어요. 차량에 항상 세컨폰이 있기 때문에 집에 올 때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고수들은 그렇고, 이제 하수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패턴을 걸거나 그래서 이렇게 막 몰래 이렇게 하거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 갈 때, 잘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갑자기 바빠져요. 갑자기 막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야근이 그렇게 많고 회식이 그렇게 많고 출장이 그렇게 많고 막 난리 났어. 막 아주 그냥 회사에 충성해요. 막 갑자기 맨날 칼퇴하던 사람이. 그러면 조금 의심스럽다 하는 거고, 또 가장 또 특징적인 거는 외모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바꾸는 거죠. 새로운 이성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살을 많이 빼고요. 취향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가 조금 젊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의 취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젊게 입는다던가, 50대 분들이 막 젊은 취향으로 입는다던가. 그리고 속옷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신경 써야죠. 그 다음에 좀 그렇지만 좀 확대 수술이라던가 확대 수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하시고 치장 많이 하시고 이런 걸로 봐서 좀 이상하다.
하면은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거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네. 2대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지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여자든 남자든 네. 2대를 안 쓰던 사람이 2대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충분히 일단은 의심해 볼 만한 건가요? 2대는 근데 그 세컨폰은 우리 배우자한테 절대로 그 존재를 알려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냥 업무상 뭐 2대 두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심은 해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 생겼다 하는데 갑자기라면 보통은 어디 깊숙하게 넣어놓는다거나 차량에 넣어놓고 보통 집으로 귀가를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를 보통 숨겨요. 그러다 우연히 아는 거죠. 막 이제 술 먹고 약간 해이해진 날. 그럼 혹시나 이제 그렇게 불륜을 하게 되면 내 원래 배우자와 그런 밤에 맺는 관계를 아예 안 맺게 되나요? 아니면 이제 의심을 안 사기 위해서 정상처럼? 아니면 뭔가 그런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이? 어떻게 이게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 작가님 되게 재밌어 하신다. 불륜을 신나셨어. 그거예요. 80% 정도는 거부해요. 거부하고 그게 이상했어요, 변호사님. 남편은 굉장히 성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부인은 굉장히 성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내가 다가가도 피곤하다면서 거부했어요.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는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20% 정도는 전혀 눈치를 못 챘대요. 왜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 부부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체력이 좋으신 분들.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제 일단 이혼을 할까요? 사랑해서 결혼하면은 왜 이혼을 할까요? 왜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유혹이 생기니까. 유혹이 생기니까. 유혹이 생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사랑이 감정이 뭐 영원하면 좋겠지만 영원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다음에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그 민낯의 모습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랑의 감정이 좀 줄어들다 보니 또 다른 데 뭔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연애라는 거를 거쳐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연애에 있어서의 연애의 전부는 사랑이에요. 연애 전문 사랑이. 연애의 전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저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연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을 보고서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랑의 감정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감정이 되게 컸을 때에는 그 나머지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연애 이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면 연애는 그대로 그냥 끝나게 되죠. 이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고 뭐 이렇게 해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장 최고조에 이뤘을 때 하겠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최고조의 감정은 결혼식을 거쳐서 신혼여행에서 최고조를 찍고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같이 이제 한 집에 이제 생활하게 됐어요. 연애는 사실은 연인이라고 하는데 그 결혼이 되면서 그게 연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거인이 되죠. 동거인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개념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활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일상을 공유하면서 얽히고 설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 내가 여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객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일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많죠. 말씀하신 건 되게 논리적이라서 이해 가는데 그러면 이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수가 이혼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여전히 이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분들도 정점이 결정했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다 있을 텐데. 당연하게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천년만년 내가 사랑의 감정은 전혀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좀 없어지고. 사랑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죠, 이제. 뭐 정이라든가 다르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죠? 릴레이션십, 프렌드십, 패밀리십 뭐 이런 쉽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유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갈등들을 겪으면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서 피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서 만나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영상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결혼 전에 한번 체크를 해놓으면 결혼 이후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많이 퇴색됐을 때 그런 걸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 같아요. 치명적인 단점. 워낙 그런 영상이 많아서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짧게 그냥 딱 피해야 된다.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뭐. 한 3가지 정도만. 아니, 작가님 뭐 있으세요? 작가님 뭐 있으세요? 나는 너무 많은 이제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 이기적인 사람, 무슨 사람, 사치스러운 네. 사람, 욕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외도하는 사람 막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치명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치명적으로 당연히 피해야 되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네. 일단은 네. 폭력이겠죠. 폭력.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네. 폭력적인 여자를 피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여자 입장에서죠.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사치가 너무 심한 여자. 사치가 심한 여자. 예,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는 사실은 네.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일으키니까. 그런 거 정말 많거든요. 네네. 죄송하지만 피해야 될 남자 유형 중에서 폭력적인 사람, 외도하는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좀 약간 남자 쪽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한테 폭력적이고 욕하는 여자를 만나지 마라 이렇게는 안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야 되는 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항상 나오는 게 사치스러운 여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치스러운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네. 오히려 저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고 보여요. 요즘에. 분노 조절. 네.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나요?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30, 40대 이혼 관련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비슷하거든요. 나 이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남자분들이 보통 오셔서 하는 말이 부인이 너무 성질 더럽다. 무슨 얘기만 하면 승질 낸다. 나 정말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 분노 조절 장애 같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저는 오히려 사치 이런 건 사실은 극소수의 사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결정사에서 만나서 어떤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여자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보다는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푸는 여자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잘났고 되게 잘 나갔어 결혼 전에는. 근데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애를 낳음으로써 내가 집안에 주저앉았어. 그 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남편은 똑같이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어. 똑같이 동호회 나가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일하고 승진하고 급여가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집에서 지켜보는 젊은 여성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되게 크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화가 남편한테 다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좀 많고 그래서 저는 피해야 될 여자가 좀 약간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화를 많이 내고 이러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거 되게 현실적이네요. 맞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런 사치 있는 분은 네. 뭐 엄청 극소수예요. 이거보다 사례가 적을 테니까. 네. 그리고 사치 있는 여자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다 부자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악플 달아야 됩니다. 요 안건만큼 악플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별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사치스러운 여자를. 자, 아니 그러면 여자 쪽에서 남자는요, 그러면? 폭력도 사실은 극소수잖아. 사실은 뭐 폭력적인 남자가 때리는 남자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잘못된 거고 한 거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남자라기는 보지만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저는 사실은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삶에 있어서의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꼬인 사람들. 있죠. 예, 꼬인 사람들. 무슨 말만 하면은 그거 별로야. 그거 아니야. 너 왜 쓸데없는 짓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라는 거는 사실 경제 공동체고 한 가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콩달콩 얘기하고 싶고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무조건 안 돼. 싫어. 그거 너 헛짓거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폭력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외도하는 사람 이런 거는 그냥 제로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좀 더 결혼을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때 이런 사람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초반에는 연애할 때는 되게 냉철하고 현실적이고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혼 이후에 끊임없이 모든 대화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쇼윈도 부부로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이고 조금 약간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다. 분노와 이제 부정 이런 것들을 피하자. 조절 잘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어느 유튜브에 나갔는데 이 분노 조절 스피치 스타일이 조절 약간 못 하실 것 같긴 해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제가 대화를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그 영상이 너무 빵 터진 거예요. 그게 한 1000만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에 네가 더 분노 조절처럼 생겼다.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요. 되게 제가 저 와닿는데. 선생님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이제 수양을 하죠. 원래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 탑 3 한번 좀 꼽아주시고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례별로 네. 실제 사례 하나씩만 같이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네. 뭐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보통 1년에 9만 쌍에서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된 모든 걸 협의하는 협의 이혼이 있고 누군가가 이혼 소송을 해서 법원에 판단을 받는 이혼 소송이 있는 건데 9만 쌍, 10만 쌍 중에서 80%는 협의 이혼이에요.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러 법원에 가보면 빠글빠글해요. 막 협의 이혼 하러 오신 분들이 막.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1, 2만 쌍 정도가 이혼 소송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섞여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다르거든요. 협의이혼에서의 1, 2, 3위와 그 다음에 이혼 소송에서 1, 2, 3위가 이혼 소송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얘기해 주세요. 협의이혼에서 이혼 사유로 삼는 거는 3위가 배우자의 부정, 외도죠. 2위가 돈 문제, 1위가 뭘 것 같아요? 뭐 뻔하죠.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인데요. 이게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약간 달라지게 돼요. 이혼 소송으로 가면은 이 3위가 폭력이나 폭행 같은 그런 이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들이 3위 정도로 되고요. 이건 뭐 협의가 안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혼 소송에서의 이혼 사유로 많이 꼽는 2위가 성격 차이. 그다음에 1위가 배우자의 부정. 그죠. 배우자의 외도가 4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로 이혼 소송에서 삼고 있어요. 이렇게 통계가 다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혼 소송은 내가 너를 그냥 가만 내버려도 내가 견딜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할 때 단순히 우리 배우자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나랑 배우자랑 바람을 핀 상대방도 같이 피고로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이혼과 관련돼서 소송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격 차이가 어쨌든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잖아요. 네네. 그걸로 뭐 이혼한 사례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개 정도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1위, 3위, 1위, 2위, 3위 이런 게 사실은 별도로 나는 꼭 성격 차이에 나는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혼 가정을 보면은요. 복합적인 요소죠. 그렇죠? 한 가지의 문제로만 이혼하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돈 문제 이전에 이미 많은 성격 차이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의 소변 보는 방법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약간 티 될 수도 있는 시작점이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튀고 이런 튀고 막 이런 거 것들이? 튀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앉아서 쏘냐, 서서 쏘냐에 대한 이제 항상 이제 뭐 갈등이 있고 그런데요. 뭘 또 싸요? 그냥 앉아서 누냐, 서서 누냐. 누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런데 우리 부인이 맨날 30년, 40년 동안 남편한테 제발 소변 좀 얌전히 봐. 아니면은 했으면은 뒤처리를 깔끔히 해야지. 라고 얘기를 30년, 40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겠죠. 아재들은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막 우리가 냄새 나고 막 이렇게 하고 위생상 안 좋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혼 사유로 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성격 차이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누군가가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맞는 말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뭐 가해자를 남편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남편분이요. 모든 생활에 있어서 봤을 때 단지 그 말만 안 들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맞아. 예. 그 부부의 삶을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남편은 어떠한 면에서도 항상 자기 제멋대로고 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부인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은 단순히 소변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하나의 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복합적인. 맞아. 아니, 저는 되게 와닿는 게 되게 사소한 거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뭐 바깥에서 뭐 이제 사소한 걸로 그럼 뭐 누구랑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이성끼리는 그러지 않지만 동성끼리는 식사하는 도중에 뭐 트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사실 반대편에서 당연히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몇 번 쌓이면 처음에 얘기 안 하겠죠, 대부분. 그래서 몇 번 쌓이면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무의식 중에 하는 거야, 트름은. 근데 무의식 중에 하는데도 어쨌든 상대방이 맞아요. 앞에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쌓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음. 이 사람이 밥 먹는 스트레스 내가 좀 받기 시작하니까 내 잘못은 아니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게 했는데도 그 다음부터 반복되면 계속 이제 싫다고 말했는데도 안 지켜주는 사람과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될까? 그렇죠.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어머님도 네. 소변이라는 걸 하면 보면 뭐 그게 뭐 별거냐 치우면 되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쌓이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걸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혼 사유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예. 뭐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에서의 뭐 이혼 뭐 사유라던가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높은 도시요? 도시. 높은 도시. 그러니까 인구 대비 네. 예, 이혼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있을 것 같죠?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저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그렇죠. 서울 경기가 많을 것 같죠. 훨씬 뭔가 비교도 네. 하기 좋고 뭔가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섞여 있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 아닌가요? 되게 특이한 지역입니다. 아, 맞춰보세요. 되게 특이한 지역이에요. 제주도? 제주도! 딩동댕. 아 진짜요? 네, 제주도가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 왜죠? 왜일까요? 뭔가 섬이란 특성이 있는 건가?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왜 근데 섬이란 특성에서 나오는 그 이유가 있는데 뭐, 두 가지예요. 크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몇 년간 연구했던 건데 전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섬은요, 섬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섬은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주도는 뭐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어머니들이 물질해가지고 해녀분도 계시고 물질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는 전국에서 여성의 그 경제 활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높아져요. 아 진짜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니까?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못 벌면 경제력이 없다는 건 이혼 후의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의미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앞가림 할 수 있어. 난 네네. 돈을 벌 수 있어 하면은 참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해갑니다.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자의 그 경제 활동 현실적인 문제니까. 경제 활동률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좋습니다. 높은 게.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하나가 높다는 썰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썰은 거기가 섬이잖아요. 외도를 걸리기 굉장히 쉽다. 그 섬 안에서.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다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도 좁고 그래서 몰래 외도를 할 수는 참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리고 야 걔네 봤어? 막 이러면서 영화관에서 봤어? 모텔에서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가 발각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혼이 연결된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죠? 신기해요. 신기하죠?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뻔한 거 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번째로 맞추긴 네. 했네요. 그래도 자 그럼 말씀하신 네. 배우자의 외도 사례는 뭐 어떤 것들이 하나 정도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냥? 외도 사례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봤는데 혼외자가 있었다, 내가 봤는데 뭐 내 애가 아니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뻔한 건가요? 뻔하죠.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네. 늘 다루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꼭 한 1년에 몇 번씩 나오기는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건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가십삼아 말씀드리기도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결혼한 이후에 내 배우자의 성 정체성을 안 거예요. 동성연애자였죠. 배우자가 속였던 건가요? 아니면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어요. 네,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 이후에 본인의 성 정체성을 알아서 동성 애인이 생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알면서도 그거를 숨기고 결혼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외도를 하다가 걸리죠. 근데 이제 보통 하시는 말씀들이 근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여자분을 좋아하는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막 이제 이거는 뭐 분노가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뭐 이렇게 다 삶의 어떤 의욕을 다 읽고서 오시는데 이러세요. 제가 변호사님 남자 는 얼굴이라도 하나 쳤을 텐데 그렇지. 그것도 못하고 좀 황망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꽤 종종 돼요. 그건 굉장히 뭐 불륜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카테고리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남녀 사이에 있는 치정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우리가 항상 뭐 나오는 것들이 불륜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륜에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있으면 호시탐탐 이런 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게 전혀 요즘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통적인 불륜의 장소, 그 다음에 신흥 불륜 장소가 있죠. 어디요? 한번 해볼까요? 네. 전통적인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실 거예요. 3위. 산악회? 회사 사무실? 뭐 3개 중에 2개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예. 3위가 말씀하신 산악회라는 동호회. 동호회. 예, 동호회. 근데 이제 전통적인 건 약간 오프라인 동호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동호회인 거죠. 등산, 골프, 배드민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의 동호회에서의 취미 활동, 뭐 이런 만남에서의 불륜이 많다. 그 다음에 2위. 야, 2위 뭐지? 동창회? 맞았어요. 2위는 동창회. 예.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그렇게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막 애절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고, 막 끝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는 1위가 사내불륜, 2위가 이제 동창회, 3위가 동호회 같은 건데요. 요즘엔 좀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신흥, 불륜의 장소로 떠오르는 곳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카톡에 들어가서만 쳐도 유부남, 유부녀 만남이라고만 쳐도 이미 수천 개의 방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그거는 명백하게 유부녀, 유부남들이 외도를 하기 위해서 그 방을 유부남이라 검색하면 뜨는 거예요? 네, 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유부남, 유부녀를 인증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 작가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돌사진을 올려야 되거든요. 야, 그걸 인증하고 들어가는, 죄송하지만 놈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걸 인증하고 들어가는 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인증하고 자기 결혼 사진이나 자기 아이 돌사진이나 이런 거 가족 사진들을 인증을 해서 내가 유부남, 유부녀인 거를 확인을 받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만남들이 실질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어져서 이제 실질적으로 불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게 게임상에서 예, 게임하면서 캐릭터끼리 사랑에 빠지고 본인들도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러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그 게임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아서는 동호회 불륜이라는 게 좀 다른 형태인데, 예전에는 뭐 밴드라던가 그쵸?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뭐 불륜이 일어났다고 하면, 요즘에는 와인 동호회가 그렇게 많아요. 와인 동호회에서 여유로운 분들이라고 할까, 뭔가 약간 뭐 서로 나누면서 그런 걸로 해서 불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직업군에서도 많이 불륜이 나타나는 직업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는 직업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 안 인물이 되죠. 아닌데? 안 되죠. 명예훼손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불끈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 삐처리하고 나머지 얘기해 주세요, 계속. 어떤 거요? 뭐 지금 말씀하신 직업만 삐처리하면 되잖아요. 직업 어떤 거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직업은 사람의 인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직업군들에서 많이 일어나죠. 스포츠 뭐 코칭 레슨?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아요. 요거는 이제 삐. 네, 이해 갑니다. 네, 이해가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특정 직업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편이기는 한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그냥 뭐 대중 없습니다. 네. 뭐 사실 근데 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가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공감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뭐 예전에 연애를 하고 했을 거잖아요. 되게 예전에.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뭐 상대방 여자친구나 아니면 전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자친구 뭐 여자가 남자친구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세 가지가 섞인 게 전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네. 남녀가 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밤이야. 거기에 술까지 섞여. 이거는 정말 사전에 없애야 된다.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기본적인. 그러면 남사친, 여사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군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는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는데 낮에 만나라. 낮에 만나라는 거죠. 근데 낮에 만나서 둘이 바람 피는 거는 사실 뭐 불륜은 몰라도 이제 결혼 전에는 사실 뭐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해서 나를 헤어지고 갈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짚으시는 게 뭐냐면은, 남자건 여자건 내가 이성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과 단둘이 밤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뭐 주의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돈 문제는요? 요거는 좀 이제 좀 다른데요. 돈 문제는 굉장히 항상 뭐 이혼, 결혼과 이혼과 항상
연관되는 주제고, 그렇죠? 예, 외도와 더불어서 협의 이혼을 하는 분들 50대 이상, 40대 네. 후반 이상 분들하고 네. 요즘에 30, 40대 분들이 이혼할 때 동일하게 돈 문제로 많이 갈등을 겪으시고 이혼을 하시는데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돈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네. 생활비가 지급이 안 되거나 예, 아. 생계의 문제인 거예요. 네네. 생계의 문제로서 내가 더 이상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생계적인 문제에서 협의이혼으로 돈 문제를 이유로 해서 많이 갈라서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요즘에 30, 40대들은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돈 뭐예요?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데 뭐지? 사실은 제가 항상 이제 요즘에 정말 많이 느낀 거 한 5년? 5년 전에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결정하시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데 있어서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그 돈 문제는 서로 돈을 못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다 결혼을 할 때 결혼도 사실 선택이고 결혼도 굉장히 늦게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 결혼이라는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 결혼을 함으로써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아, 옛날보다. 옛날에는 사실은 내가 이 결혼을 해서 득이 될까 시기를 될까는 사실 혼택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지. 아주 소수 집단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지금은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함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는 장사인지 내가 이익이 되는 장사인지를 굉장히 많이 꼼꼼히 따지고 그것을 더 이상 비난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혼자 사는 게.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집 사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어떤 커다란 관문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그래서 결혼을 한 젊으신 부분들을 보면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요즘에는 통장 관리 따로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저는 서울에 네.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네. 서울에 왔을 때 네.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돈 관리를 따로 하면은 왜 결혼을 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 한 5, 6년 전에 그렇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례 당연히 다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돈 관리를 합치는 사람이 어머 되게 특이하다라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저는 겪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정 비율 공동생활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면서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양상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자기네들은 합리적이라고 그걸 하고요. 지금 말투는 아니신데요? 네. 그거는 어쩌면 제가 말장난 같지만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생각인 거. 어떤 의미냐면요. 네네. 우리 돈 각자 관리하고 이렇게 공동생활비를 해야 되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공동생활비 같이 들어가는 의식주 비용을 그 비용에서 그 통장에서 나가자. 오케이 서로 했어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죠, 여기까지. 네. 근데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안에서 서로 이 생활비, 공동생활비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서로 다른 기준이 있어요. 서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과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건 다르죠. 달라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결혼하니까 효자, 효녀가 되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각자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아프고 경제 능력이 없고 돈을 못 벌어. 그다음에 자력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80만 원 보는 게 합리적이고 상대방의 부모한테는 30만 원만 주는 게 합리적이야. 여기보다 응. 잘 사니까. 합리적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건 똑같이 70만 원을 드리는 게 그렇죠.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다르게 거죠. 생각할 수 예. 있죠. 그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도대체 뭐가 합리적인 거냐? 그러니까 그 합리의 논리에 모순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 합리적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쿨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 관계라는 게 그렇게만 딱 자를 수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변호사님은 결혼하면 통장은 합치는 게 맞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 봐요? 통장이요? 통장이나 어쨌든 모으는 재산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하는 게 맞다고요? 무슨 말이야 이건 도대체. 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각자 관리해야죠. 좋겠어. 작가님은요? 합리적이지 않다. 원래 인생은 저 비합리적인 겁니다.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거 하면은 결혼하면요? 네. 결혼하면 네. 이것 봐. 지금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아닙니다, 두근두근 하는 거야, 지금. 아닙니다. 이 말은 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결혼하면 어. 저는 다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재테크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아니 왜 비웃음이지? 가만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네. 제가 네. 이제 재테크 그런 거를 금전 관리를 제가 하겠죠. 왜냐면 제가 그쪽 경험이 많고 네. 주변에 인맥도 많고 좀 더 네. 많이 아니까.
하지만 저는 재산은 다 공개할 겁니다. 아니야, 여보 별론 것 같아. 내가 관리할게. 아니 이제 그만한 이제 그럼 레퍼런스와 경력을 가지고 와야죠. 막 유튜버 막 300만짜리 재테크 300만짜리가 왔어. 막 이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 아 그분 300만이요? 어, 300만 여잔데. 그분이 다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제해 주세요. 요거.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죠. 그 가정 뭐 이걸 합칠 건지 말 건지 뭐 그래서 이게 합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를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은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합치는 걸 바라는데 내 배우자는 합치는 걸 각자 분리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겠죠. 합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일방이 합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아니면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 그렇죠. 둘 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분명히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끝까지 내 소득을 밝히지 않고 나 스스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상대방이 그거를 그래 하지만 찝찝하죠. 네. 항상 그건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했을 때는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장을 분리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 통장을 또 합치는 거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우리 뭔가 합리의 덫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은 별로 안 합치고 싶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어떻게 결론을 지어 주셔야죠 이거.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생 만사가 늘 여러분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 3040 세대가 이혼하는 이유가 네. 과거에 이제 돈과 다르게 또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30대, 40대 이혼이 굉장히 좀 많이 많아졌거든요. 왜냐면은 40대는 이제 만혼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면 우리가 보통 40대가 되거든요. 아이가 없는 집안을 이제 40대 초반까지를 봤을 때 혼인 4년차 미만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신혼이혼이 꽤 많이 많아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을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손절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생활 방식, 생활 태도에 있어서의 서로 사실은 이제 참지 않죠. 예전에야 결혼을 하면은 죽으나 사나, 예, 그냥 뭐 어쩌나 저쩌나 하면서 그냥 푹고 살아야 되는 게 어른들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왜 참아야 되고 내가 왜 그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됐고 가족, 부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예전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행복으로 추구가 좀 약간 더 강조되지 않나. 그러니까 살아보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뭐 이혼의 이혼도 수준이죠.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혼의 수순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네. 그럼 연령대에서는 네.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이혼을 해요? 요즘 뭐 항혼 이혼도 늘었다고 하고. 항혼 이혼도 많고요. 항혼 이혼하고 그다음에 신혼 이혼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연령별로 갑자기 확 어디가 높고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신혼 이혼과 항혼 이혼의 추세가 좀 더 높아지는 거고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이혼하는 이유는 좀 약간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 40대의 신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돈 관리 문제나 그다음에 생활 방식, 생활 태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나왔어. 가사의 분담에 있어서의 갈등, 양육의 분담에 있어서의 갈등들, 예. 아이와 관련된 그 힘든 점들에 의한 서로의 갈등들이 심한 거죠. 예. 그래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슬픈데 이혼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 위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떠났으니까 더 이상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커요. 예, 어떤 거냐면은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오는 기계, 돈이나 벌어와 이런 거고 집에 왔을 때 어떤 따스한 어떤 정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그쵸? 예, 그런 거에, 예, 그 외로움, 맞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그 외로움이 어떤 거냐면은 아내분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자녀분들까지 단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통 다 고립되고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그쵸.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느끼셨을 때 내가 이러고 왜 살아야 되나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난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안 해준대요, 남편이. 그래서 왜 안 해주냐 했더니 시부모님 챙겨야지, 애들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돼.
더 이혼하고 싶겠다. 내 배우자를 결국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수단으로 삼는 거죠. 양쪽 네. 다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갈 때는 이혼 절대 안 돼. 애들 뭐 어디 대학원 갈 때까지는 절대 안 돼. 왜? 밥 해줘야 되니까. 네가 우리 엄마 아빠 봉양해줘야지. 우리 엄마 아빠 아픈데 지금 며느리가 뭐 하는 거야? 며느리로서의 역할 또는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만 강조하고 그것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냥 단절된 상태인 거죠. 예. 그랬을 적에 50대 후반, 60대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목적을 상실하고 약간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네요. 네. 조금씩 다르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협의 이혼에서는 성격 차이, 그 다음에 돈 문제, 그 다음에 배우자 외도였고, 이혼 소송에서는 부정, 뭐 성격 차이, 폭력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혼 콘텐츠를 처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네.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외도라는 게 결국엔 바람, 거기서 이제 성적인 것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성격과 성적 차이라는 것도 있는데, 성적 차이로 인한 것들이 이제 배우자의 외도로 이어진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부부 관계에서 성적으로 만족스러우면 외도 같은 것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군요. 오해가 있나요? 네. 부부관계가 되게 만족스럽다고 해서 바람을 안 필 것 같습니까? 좀 덜 필 것 같은데? 덜 피기는 하겠지만 안 피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은 머리 검은 짐승이죠. 짐승. 네네.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네네. 이 본능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저는 휴먼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죠.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유부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뭔가 유부가 됐다고 그래서 이성을 막 장님으로 막 살아. 내가 여기에만 충성을 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본능은 다른 거죠. 전혀. 예. 그래서 바람을 잘 피시는 분들은 그런 본능을 전혀 숨기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가 검은 짐승이기 때문에 적어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왔으면 내 배우자를 보고서 배우자로서의 어떤 정조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안 피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항상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성을 갈구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없는데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으신가 봐요. 대화가 안 돼 진짜. 불륜의 유전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남성분의 이상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술자리 하면 뭐 보통 농담적으로 이제 처음 본 여자,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당연히 나왔죠. 처음 보는 여자란 제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몰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성을 찾는 거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본능을 막을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배우자와의 예의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의를 지키는데 바람 피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한 거죠. 배우자에 대해서 무례한 겁니다. 예,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자와의 어떤 성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항상 이렇게 찾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럼 결혼 전에 그런 좀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있죠. 예. 그런 사람은 최대한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결혼을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한 번 바람 핀 놈은 없지요. 예.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제가 뭐 남자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자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뭐 보면은 비율이 외도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진짜요? 예, 보세요. 옛날에는 유부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유부남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유부남의 외도 상대는 되게 다양해요. 유부녀일 수도 있고요, 미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사별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유부녀 입장에서는 유부녀 자체가 바람피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거의 동등해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또 근로소득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좀 이어진 것도 있겠네요.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외도를 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너가 나에게 부부관계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런 핑계를 대게 되죠. 그 핑계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되면은 부인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러세요. 남편이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오랫동안 리스 관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가지 않았고 우리는 형제처럼 잘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단지 부부관계만 없었고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부관계는 서로 귀찮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묵시적으로 안 하기로 안 하고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저 사람이
바람을 펴놓고 내가 응하지 않았으니까 너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전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부부 관계는 그래도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되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가요? 퍼센트를 따지면 한 40%. 아, 진짜? 네. 일단 궁금한 거는 네. 왜 40%인지랑 그 다음에는 나머지 60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진짜 그렇게 공부 고민하지 않았지만 그럼 작가님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내 이 부부 관계 네.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지. 저는 최소한 30%. 맞아요. 저도 30-40%라고 왜냐하면 생각해요. 예. 저는 이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 일반 친구들도 있고 네. 그냥 일반 남자 여자 네. 지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와 가장 크게 다른 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와이프랑 이게 이제 몸을 썩는다는 것과 나머지 사람은 그 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차이는 너무 크다 생각하거든요. 아닌 사람과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뭐도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제 친밀하게 내 정신과 몸과 함께 친밀하게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잖아요. 그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뭐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성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뭐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잠깐 인터뷰에서 이게 나올 때만 들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별로 없어요.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오시는 분들은요, 1년에 정말 몇 번 안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은 남편이 너무 심하게 매일같이 부부관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포르노에서 나오는 이상한 행위들을 요구를 한다. 예, 이상한 무슨 뭐 도구들을 이용한다. 나는 그게 싫은데 그런 강압적인 성관계를 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가다 오시지. 내가 합의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겠다. 우리는 아직 저 헐리우드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인이 너무 지독하게 거부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남성, 여성, 성적으로서의 어떤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매력이 네. 없는 건가? 네. 그런 분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적 취향이 안 맞아서 내가 속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거는 많지는 않다. 많지 않죠. 왜냐하면 다 대부분 확인을 하시잖아요. 결혼 전에. 하셔야죠. 누구한테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시청자들이 본인 보는 줄 알겠어요, 지금. 어쨌든 30-40% 정도로 중요하다.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사실 결혼 정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도한 이상한 기구 가지고 가는 경우로 이혼한 케이스가 많지 없다고 해서 이혼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럼 이혼 재판에서 정말 이런 경우까지 본 경우가 있다면 좀 아무래도 이혼 재판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좀 어떤 사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혼을 이제 누군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혼 컨설팅을 받아요. 들어보셨어요? 이혼 컨설팅? 뭐 느낌은 약간 있죠? 뭔지. 이거는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하나는 외도한 유책 배우자, 본인이 외도를 해놓고 우리나라는 아직 유책주의라서 외도한 당사자는 이혼 소송을 해도 기각된다는 게 전반적인 아예 그냥 법원의 태도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펴놓고 내가 이혼 소송을 하면 패소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바람을 펴놓고. 그랬을 적에 이제 이혼 컨설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하고 질렸어. 예전에는 내가 돈벌이도 시원찮았고 해가지고 남편이 외버리니까 내가 그냥 먹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뭐 어디 저기 유튜브 빵 터져가지고 내가 언제 막 사업해서 내가 사업 소득이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돼.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거야. 이러면서 특별한 남편의 유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또 이혼 컨설팅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이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되게 좀 약간 몇 개월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 바람을 피면서 가정에 들어와서는 끊임없이 부인한테 트집을 잡아요. 사소한 걸로. 그래서 부부싸움을 유발해요. 부부싸움을 유발하고 갑자기 이혼을 하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 황당한 거잖아요. 예, 황당한 거잖아요. 무슨 뭐 계란 반찬 맛이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당한 거죠. 그런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서 그래 이혼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마치 두 사람이 이혼을 동의하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재산분을 어떻게 하고 애기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럴 건데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줄줄줄줄 서로 막 주고받게 하는 그런 대화를 이어나가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요. 배우자는 상대방이 외도 중인지 몰라요. 왜 저래?
또 저래? 이러고 말겠죠. 예, 왜 저래? 나도 화나서 그렇게 얘기해봤다. 그랬는데 이혼 소장을 딱 내면서 우리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렇게 파탄이 돼서 이혼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을 다 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혼 소장을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이혼 소송을 황당하게 당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마치 이혼을 전제로 내가 막 재산분할 5억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꼬투리를 잡고 이혼과 관련된 합의를 마치 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나와서 가출을 하시라. 라고 하고 많이 그렇게 코치를 하시는 데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보면은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특별히 유책이 없고 나도 특별히 유책이 없어.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는 파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유책이 없으면 예, 이혼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제일 힘든 이혼이에요. 예, 이게 되게 슬픈데 남자분들은 되게 피해자가 많이 양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남자가 피해자가 양상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또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러면은 부인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왔는데 조금하고 여린 여자가 막 울고 있고 남편이 막 씩씩대고 있어. 100kg짜리 남편이 씩씩대고. 그럼 누가 봐도 부인이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물건을 던지고 나를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거를 일일이 막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남편이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걸 바로 이제 임시조치 접근금지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스토커들 접근금지라고 이런 건데 이 사람도 가정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집안의 거주지에서 나가라. 부인의 100m 근처로 오지 말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쫓겨나게 돼요. 그러고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죠.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혼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112에 신고를 하세요. 너무 슬프죠, 남편 입장에서는. 네. 궁금한 건 거지.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네. 정말 사랑이 다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 마지막 정까지도 없어져 버린 거야. 네. 그럼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네. 근데 내가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상대편이 아니 난 이혼하기 싫은다면 절대 이혼 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이혼 못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제가 아까 유책주의라고 얘기했지만 파탄주의 쪽으로 많이 흘러가려고 해서 말씀 그대로 한 명이 싫다고 하는데 이 부부라는 거의 기본적인 어떤 성질은 정서적인 합체, 그렇죠? 예, 정서적인 교류 이런 건데 한 명이 싫대. 근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판사가 너네 이혼하지 마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한 명이 싫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하는 판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최근 이제 한 뭐 7년 정도 되면 파탄주의로 돌아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혼을 누군가가 유책이 없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많이 이혼하는 쪽으로 조정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매달리고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지금은 기각시킬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집을 나간 배우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법리론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많이 포기를 하시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악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배우자에 대한 본인의 애정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거부를 하시다가 종국적으로는 그게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이혼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혼 컨설팅까지 받는 거는 내가 이혼을 했을 때 그 조건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마치 명백하게 상대방이 폭행을 저질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은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네가 그렇게까지 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유책 배우자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혼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꼬투리 잡고 괜히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정말 치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성분들도 괜히 가정폭력 뭐 받았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나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재산은 상당히 많이 포기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계약을 했어요. 두 사람 간의 신의성실을 잘 지키기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하기로 했지만 그걸 내가 먼저 깼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혼도 하면서 재산적인 부분도 막 충분히 하고 확보하고 싶고 이런 건 사실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책임을 져야죠. 자, 그럼
이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증거들이라는 거는 결국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사가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 이혼을 시켜줄게 라는 하나의 부분에서 증거가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위자료 부분에서 이런 증거가 있어서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니까 위자료를 주세요 했을 때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도 나도 싫대. 나도 너랑 살기 싫어 했을 때는 증거가 과연 필요한가? 안 필요하죠. 그때는 이혼에 합의됐기 때문에 내가 굳이 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을 게 아니면 이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녹음기를 설치하고 어떻게 하고 막 화를 무슨 싸움을 유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히 쌍방 유책이 없는데 내가 너무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막 증거를 막 112 신고를 만들고 막 자기가 팍 때려놓고 자기가 맞은 양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증거들인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고 많은 양심 없는 변호사들이 조장을 해요. 증거를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산 분할과 양육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양육권을 갖는 다툼이 굉장히 많이 치열을 해서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은 이혼 소송이 꽤 길어요, 여러분.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1년 동안에 굉장히 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이 아이를 누가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임시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근데 임시적으로 엄마가 애기 키워, 임시적으로 아빠가 애기 키워, 이거를 사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임시적으로 양육자를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워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한테 줘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전후해서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탈취하고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돼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산속에 데려가서 완전히 다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주세요라는 신청이 되거나, 아이들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가면은 이제 막 아빠가 데리려고, 엄마가 데리려고 막 그러면은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오면은 경찰에 신고하고 나한테 바로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강장 중간에서 난감하신 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그죠? 왜냐면 둘 다 친권자예요. 둘 다 친권자예요. 그러면 경찰 출동 막 그래서 되게 한바탕 소문이 막 난리가 나는데요. 어떤 경우까지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요 나올지 모르겠지만 셰프 보셨어요? 셰프 부부 이혼해가지고 아이 탈취하고 막 뺏기는 그게 이제 요즘에 막 이슈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기 전에 아이들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형사적인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때리고, 막 뺏고, 막 이렇게 폭행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용역까지, 용역까지 불러요. 용역까지 불러서 저 사람들 이렇게 막고 있어라. 내가 애기 탈취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고, 그런 것들이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은 용역업체 쓰세요. 가드 쓰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이 원하고 싶다고 하면. 근데 저는 그건 무조건 반대. 왜냐면 그 과정을 겪은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쨌든 양육을 내가 하려고 하네요. 많이 그러고요. 대신에 이제 젊은 층들, 아주 젊은 층들은 서로 양육을 안 하려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되게 슬픈 상황이기도 하죠. 네. 말씀하신 재산 분할은 제가 알고 있기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서로가 이제 원래 그 전에 결혼 이후에 모은 재산이 얼마 안 되니까 각자 뭐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 뭐 5년인가 하여튼 좀 꽤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 전에 가져온 거 그런 관계 없이 그냥 반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한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혼인기간 10년이면은 무조건 반반이다라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셔서 내가 이제 8년이야. 그러니까 2년만 버티면 돼. 그러면 내가 재산 분할 15억 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전혀 너무나 잘못된 재산 분할의 의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청산적인 의미라고 해서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분배할 것이 이제 문제의 하나. 그걸 결정함에 있어서 혼인기간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혼인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인 여성들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예.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혼인기간이 길고 총재산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10년을 살았는데 총재산이 5억이 있어요. 아이를 엄마가 이제 초등학생짜리를 이혼을 하고 키우게 됐어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6대4? 6이야, 엄마가? 6이 엄마, 뭐 7이나. 전업주부는 어떤 의미냐면요. 경제활동을 혼인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도 뭔가 큰 뭔가 그 집이나 뭐 이렇게 신혼집이나 거기에 보탬이 없이 그냥 뭐 혼수 정도 해오신 분들을 이제 보통 전업주부 기준으로 하는데, 그럴 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50%는 안 나와요. 최대가 50%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총재산이 5억 내외로 크지 않은 경우에 엄마가 아이를 키웠을 경우에는 50% 주는 게 맞아요. 예, 총재산이. 왜냐면 아이가 5억짜리 집에 살다가 반인 2억 5천짜리의 집을 살아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법원의 입장은 이혼과 관련돼서 이혼 전후로 아이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총재산이 크지 않을 때에는 아무래도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똑같이 10년을 살았는데 총재산이 50억이에요. 남편이 사업이 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50억을 갑자기 크게 벌게 돼서 총재산이 50억일 때 10년을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25억을 떼어줄까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10억 나와요. 왜요? 총재산이 큰데 이게 살아가는데 10억이면 충분하니까? 네, 맞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10억이면은 충분히 엄마가 집 한 채를 구해서 아이들과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가 25억을 받아겠어요라는 그런 꿈 같은 상상을 하시는 그러면 분들이 이제 굉장히 소송이 많죠.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자기가 궁금한 거.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없으면 더 낮아지죠. 재산 분할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까 청산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얼마인지, 총재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혼인기간 중에 각자 적극적, 소극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 증식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의미이고, 가사 양육에 있어서 또 기여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산 분할은 부양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부양.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교수를 이제 만들어놨어. 유학 뒷바라지하고 막 해가지고 교수를 만들어놨는데, 남편이 이제 교수가 되니까 다른 교수랑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해요. 연태까지는 막 너무 막 시댁에서 얹혀 살고 막 이렇게 하고서 돈벌이도 없었어. 계속 공부하느라고. 그랬을 적에 이혼한 이후에 소득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부인은 이게 전업주부로 앞에서 내조만 하느라 지금 실질적으로 경단이 돼서 앞으로 마땅치 않아. 남편은 승승장구할 게 뻔히 보이고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에 결혼 이후에 각자의 소득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된다. 그런 것들이 부양적인 요소로 반영이 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남편이 와이프를 이제 부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산 분할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을 누가 키우느냐, 아이들을 엄마라 키울 거냐 아빠라 키울 거냐 했을 때에 그런 부양적인 요소도 좀 가미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전에 몰랐던 거는 이제 좀 절대 금액이란 게 있군요. 맞아요. 절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판사들은요, 절대 금액을 먼저 판단해 놓고 기여도를 껴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몇 년에 몇 %는 말도 안 되는 허상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고민할 정도가 되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재산 분할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혼을 잘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가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좀 변호사님 보셨을 때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부가?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항상 우리가 반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작가님은 어떤 게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일까요? 이혼하지 않고요. 잘 살 수 있는 방법. 네. 일단은 저는 뭐 사실 아직 안 했지만 네. 희생이 네. 좀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말하는 것들, 싫어하는 거, 좀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고. 상대방 우리가 늘 말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소통을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잘하는 것들 해주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 안 해주고. 아, 그건 너무 훌륭한 생각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나와 전혀 다른 생명체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잘 살아가려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순간 나는 고통이 찾아와요. 왜? 아, 나한테? 네,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로 알겠느냐예요. 지금 나는 나 스스로도 지금 모르는데 전혀 다른 생명체인 내 부인과 남편을 이해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유니콘적 상상이에요.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려고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순간 그건 나 스스로의 내적인 그냥 갈등. 받아들이라는 오케이. 거군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의 성향은 저렇구나라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긴 대로 아 저런 사람이구나 나의 배우자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안타깝네 라고 하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거예요. 결혼 전에 그거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성향적이 있으면 그때 스탑해야 되는 거군요. 이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관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아, 그거는 허상이죠, 진짜. 완전 허상이죠. 절대 나 네. 자신도 못 바꾸는데.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잘해주겠지. 내가 희생하면 저 사람도 희생하겠지라는 그런 믿음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죠. 오늘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이제 결혼할 때 피해야 되는 사람, 분노와 부정.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않고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두 가지 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게 좀 슬픈 얘기기도 아니, 하지만 근데 뭔가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사실은. 어디만 보면 좀 슬픈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따가 기대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여성분들 질책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 뒤에 결혼에 질문이 대한 있나요? 결혼에 대한 이해, 저 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게 무엇이냐라는 게 제일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혼 후에 행복해지는 사람과 불행해지는 사람은 좀 어떻게 나뉠까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기보다는 이게 내가 겪은 이혼이라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은 그냥 팩트,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냥 히스토리 중에 하나죠. 결혼과 이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지. 그치? 근데 나는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결혼이라는 건 이혼으로 귀결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혼 이후에도 굉장히 잘 살죠.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혼을 해도 후회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결혼이라는 제도에 엄청난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정체성 이꼴 결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났을 때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결혼 생활도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이혼을 했어요. 본인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 그쵸?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패배감에 굉장히 젖어서 사시는 분들은 이혼을 안 했을 때도 불행하고 이혼을 했어도 불행해. 나는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나? 끊임없이 되뇌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참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뭐 이혼했다고 하면은 정말 예전 얘기긴 정말 예전 얘기는 뭐 이혼했다고 하면 특히 뭐 여성분들 팔자 사납다. 요즘에는 여러분 40대 동창회 나와가지고 너 아직도 결혼하고 있니? 팔자 사납다.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네. 대체 그러면 혹시 남자나 여자 이혼했을 때 더 행복한 게 성별로 좀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건 상관없나요? 여자분들이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말했을 때는 만족감이 더 큰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왜냐면은 참 본인이 몰랐던 어떤 세세하게 챙겨줌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소소한 고마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사실 이혼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혼 프로그램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들 또 새로운 연애도 하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사실 요즘에 이제 이혼하는 이제 지인들도 좀 있고 한데, 제가 어느 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딱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제 그분들이 그럼 이제 방송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보면 꼭 이혼한 사유를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답하시는 게 이제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뭐 외도라든가 폭력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기책 그분의 사유겠지만, 근데 전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이혼 사유를 말하는데 자기 사유를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혼이랑 한다는 거는 그 반대편에 그 사람도 있다는 건데 그 반대편의 사람도 또 딴 데 가서 또 상대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이런 패턴들인데요. 나만 피해자야.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만 피해자라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혼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누군가의 규칙이 있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대부분 다 동일한 유책,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건데 마치 나는 이 결혼의 피해자야. 나는 잘못을 한 게 없어라고 하는 뭐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럼 저는 사실은
되게 좀 따끔하게 혼내요. 막 나한테 막 얘기를 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우자의 입장이었으면은 이런 점들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행동들이. 그러면은 막 되게 막 기분 나빠하시고 가시죠. 거기서 자기도 뭔가 느끼면서 뭔가 슬퍼하거나 공감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아, 거의 없구나. 네. 만약에 그런 상태로 돼 있으면은 이혼 전에 부부 상담이나 치유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분명히 갈등 회복에 거기까지 기미가 찾아오진 있었어요. 않겠죠. 예. 근데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기 이전에 내가 더 중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뭘까요? 결혼 후에 생각하면 많이 피곤한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어떤 장밋빛 오해들이 굉장히 네. 많죠. 이 오해들을 풀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어떨 것이다. 아, 어떨 것이다. 영원한 내 편이 생기는 있습니다. 거다. 예, 영원한 내 편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네. 된장찌개와 함께 네.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거 지적하려고 한 거야, 지금. 남자들의 낙마. 남자들의 영원한 내 편. 저는 점심, 저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으뜻한 국물. 왜 그거를 우리 부인이 해줘야 돼?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은 사람이 끓여 열심히 먹으면 돈 되지. 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아이, 진짜. 영원한 내 편이 생겨.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니콘적인 어떤 신화,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영원한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외로움은 항상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 편이 생기고 내가 내 외로움을 상대방이 달래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고 동반자가 생기고 이런 거요. 사실은 아니죠. 아니, 좀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내 편이라는 거는 내가 힘들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인 거죠. 이게 아니라는. 근데 상대방은 아니야. 난 네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고 나도 살기도 힘들어. 나도 외로워.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외로움을 잊고자 결혼을 했고 내 편이 생길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오해로 인해서 더 큰 상처와 절망과 그런 걸 얻는 거예요. 제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내 편이 생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다. 동반자가 생긴다. 사실은 이런 거는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오해일 수 있어요. 기대하고 본 영화는 재미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면 안정적이다. 그렇죠. 안정적이에요. 뭐가 안정적이에요? 이제 다른 남자, 여자 그쵸? 안 만나도 네. 되고 맞아요. 쓸데없는 시간 안 낭비해도 되고 네. 내가 영원히 함께 갈 사람과 오순도순.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면인데 내가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다는 거는 이성적인 면에서 내가 연애를 해서 헤어지고 또 새로운 연애를 하고 얼마나 막 피곤합니까? 이런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근데 사실은 그건 되게 슬픈 얘기 아닙니까? 왜요? 슬픈 얘기죠. 왜 슬프죠? 왜냐면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나의 이성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된다는 어떤 그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슬프신가요? 경제적인 부분에 생각을 해보면요. 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인 게요. 제가 너무 많은 신혼부부들을 보면요. 결혼 전에 각자 200~300만 원씩 소득이 있었고 그것을 본인의 소득 범위 안에서 알뜰살뜰 잘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월세도 내고 뭐도 하면서 의식주 비용을 다 하고 얼마 정도 저축하고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부족함 없이 살아왔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200~300만 원을 버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결혼을 했을 때 갑자기 이들 부부는 가난해지게 돼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합쳐지면 어떤 게 제일 크죠? 우리가? 집. 한국에서는 그 집에 대한 집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뭐죠? 대출이 생기게 되죠. 네네. 그 대출 비용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소득에선 없었던 건데 사실은 그쵸? 그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은 이중고로 나타나는데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결국에는 맞벌이를 하다가 한 명이 중단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외벌이 가정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방의 소득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이에 대한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난의 수순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 가난해진다. 경제적인 부분 굉장히 허덕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겠지라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더더욱에 이거는 안정적인 삶을 바란다는 거는 사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거를 기대를 하시죠.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바란다는 거는 내가
나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삶을 바란다는 거 아닌가. 그거 내재적인 건 사실은 내 배우자의 소득, 내 배우자의 덕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거를 기대를 합니까? 여자친구가 500만 원씩 벌다가 안 한대. 당신 월급으로만 살고 싶어. 기대도 돼. 아, 나 진짜 잘난 척하는 거야. 아니 말씀하셨어. 대부분의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말씀하셨어. 우리 젊은 남자분들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죠, 그쵸? 당연히. 부담스럽죠. 기대한다는 네. 건 부담스럽죠. 그거 여자분들 기대하면 안 돼요. 그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사실은 그 내재적인 걸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사실은 그거는 내 남편, 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오해. 그래서 저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오해들. 예,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장밋빛 오해들을 이제 싹 다 없앤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결혼 방지 전문 변호사신데. 결혼 방지. 아니 도대체 그럼 네. 뭘 생각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뭘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외로움도 안 돼. 네. 기대도 하면 안 네. 돼. 아. 변화시키려 믿음도 네.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 그럼 뭘?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내 주체 하나와 상대방 주체 하나가 만나서 한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일종의 동업체 같은 형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면. 네. 사실은요. 동업. 네. 좀 정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잘 사는 방법 상대방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는 순간 실망을 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점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좋았던 점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저 사람의 사업이 망했어. 네. 그러면 저 사람하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다정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니까 벽창호 같은 사람이야. 나의 어떤 감정이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혼하는 수순을 가는 거거든요. 알겠어. 그럼 한 개만 얘기해 주세요.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그럼 뭘 보고 결혼해야 돼요? 나 그거는 정말 생각 안 해봤어. 왜냐면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으셔서.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 사랑만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또.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퇴색되는 거니까. 이 질문은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떤 걸로 결혼을 해야 될까? 사실은 그 결혼의 의미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걸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이 나도 모르겠더라고. 네, 혹시나 시청자분들 어떤 걸 보고 결혼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의미 지금 행복한 결혼생활 하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을 위해서 네. 남녀가 꼭 준비해야 하는 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요, 네.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올 수 네. 있겠죠. 마인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인드적인 부분은 여자분들 먼저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을 찾으면 안 돼요. 가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과 아빠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한 7, 8년 정도 20대, 30대 초반에 걸쳐서 7, 8년 정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어. 돈 벌 만큼 벌었어. 그래서 남자친구랑도 어느 정도 교제 기간을 거쳐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나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조금 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있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쵸? 그 결혼과 자기의 일을 쉬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왜 그걸 연관지어서 생각해요? 그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결혼을 대가로 해서 나는 좀 편하게 상대방의 소득에 의존해서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사실은 무임승차의 마인드잖아요, 솔직히. 남편은요, 아빠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빠는 딸 자식을 먹여 살릴 부양의 의무가 있지만 남편은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서로를 부양하는 거니까. 남자분들이 나 이제 열심히 10년 동안 일했으니까 결혼하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건 제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예. 네. 그래서 일과 뭔가 결혼을 인과관계로 해서 네. 뭔가 영향을 서로 미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되게 불행하게 있어요. 남자분들 마인드는 한번 볼까요? 남자 마인드 아까 잠깐 된장찌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서
아내에게서 엄마를 찾으면 안 돼요. 예, 된장찌개. 알겠습니다. 시켜 그쵸? 먹겠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해 먹어야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뭔가 가사와 양육은 아내의 분담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 사실은. 그럼 전업주부도 마찬가지. 아니, 저녁은 제가 차릴 생각이었어요. 사족 떨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 차리기 얼마나 힘든데. 맞습니다. 예,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너무 지금 네, 괜찮습니다. 뭐 이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아내에게서 엄마의 역할을 찾지 말고 아내분들도 남편에게서 아빠의 역할을 찾지 말고 네, 현실은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요, 사실은 이게 현실은 일상이고 사실은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부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도 작은 소득이라도 작은 급여라도 그거를 꾸준히 잘 저축을 하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적인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시대였죠. 됐죠. 그런 시대였죠. 예, 지금은 아니죠. 힘들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 배우자와 경제 공동체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의식주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예. 어떤 식으로 가정 경제를 관리를 하고 가정 살림을 어떻게 꾸리고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말로 서로 나중에 잘 되겠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돈 잘 버니까 뭐 나 먹여 살래.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까놓고 대놓고 정말 명백하게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작가 TV 채널이 또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다루는 콘텐츠니까 부부 결혼 생활에 돈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거 대비해서는 당연히 더 높아졌겠죠? 돈의 부분은 그래도 저는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낮게 잡으시네요. 성적 관계가 30%. 30, 40% 정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돈적인 부분이 그래도 20%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더 높아요? 저는 돈도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돈만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돈이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함께 뭐 즐기는 스포츠, 취미생활, 뭐 그다음에 옷 입는 거, 먹는 거, 집. 사실 여기 의식주를 다 건드리는 게 돈이니까. 맞아요. 예. 30%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돈에서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요즘 30대 남녀분들이 좀 결혼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이게요, 사실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꾸 맞아요. 얘기하지만 결혼은 이제 선택인데, 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마인드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마인드적인 거는 아예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우리의 일생의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혼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우리 일생에서 가장 최대 목표죠.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하고 돈을 그렇죠. 많이 벌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결혼은 결혼 이꼬르 행복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아예 아니죠. 결혼은 선택이고 이걸 누구도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건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이 된 시기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행복에 결혼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된 것 때문에 이제 결혼 자체를 조금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정말 결혼과 가정과 부부와 이런 부부가 된다는 건 사실은 종국적으로는 자녀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딩크족도 많지만 그렇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자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혼을 하면은 두 남녀는 가난해지거든요. 그렇죠. 의식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 그래 어떻게 하겠는데 자식 까지 생각을 하면 물음표가 되고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생명체를 낳아서 보살피고 키워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라면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도 또 내 자식한테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 참 현실적인 부분 생각하면 좀 슬프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많이 요즘에는 결혼 잘 안 하시나? 근데 요즘에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결혼식장을 예약할 수가 없다는. 맞아.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이 많이 폐업을 해서 망했어.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결혼식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망해서 망해서 이제 결혼식장, 살아남은 결혼식장만 이제 예약을 해서 정말 막 결혼 비용 정말 비싸다고 하잖아요. 막 1년? 기다려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깐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 네. 자, 그럼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힘든 점은 좀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무래도 맨날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사실 뭐 화장실에 볼일 봤을 때 네. 거기에 이제 남자분들은 뭐 소변, 그다음에 뭐 여자분들도 이제 볼일 보고 있을 때 거기서도 이제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빨래를 맞아요. 네. 바로 지금 널어놓느냐 안 널어놓느냐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에서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네. 거기에서 너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의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그러니까요. 30년 이상 남남으로 살던 남녀가 갑자기 한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명은 항상 그 생활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한 명을 평가하고 지적하기 시작해요. 넌 왜 이런 거 안 치워? 네.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지적을 받죠. 네. 항상 지적을 받고 쭈구리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쭈구리가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하게 돼요. 상대방도 나도 방어 기제를 작용을 해서 그러면 너는 그러면은 이것저것 어쩌고 나는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줄 아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건데요.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생활 방식의 차이는 사실은 결혼 이후에 몇 번 시도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서로 우리 조율할 수 있으니까. 조율해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뀌어지는 경우보다는 안 바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면은, 그쵸.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이나 터치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학생 때는 엄마가 다 치워줬고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서는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벗어놓은 옷을 다시 다음날 입고 가도 됐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다가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상대방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생활 방식 차이에서 갈등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답답한 사람이 치워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런 생각할 거잖아요. 내가 평생 치워야 되나? 예를 들면 한 명은 되게 깔끔한 사람이야. 네. 이제 결벽증까지는 아니고. 근데 한 명은 계속 어질러 놓고 나중에 치우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질러 놓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별로 불편한 게 네, 없는데 맞아요. 네. 깔끔한 사람은 네. 그게 눈에 힘드니까 네. 결국 치우게 되고 맨날 본인이 청소하게 되고. 깔끔한 사람이 치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지저분한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꿀 수 없는데 끊임없이 20년, 30년 동안 잔소리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부부관계는 악화되고 갈등이 생길 뿐이지 그게 전혀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유효한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의 성향이 그렇구나. 근데 내가 답답하면 그냥 내가 치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양말을 벗어났는데 너무너무 막 죽이고 싶어. 막 화가 나.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뭐 2, 3년째 있는 일이야. 변하지 않죠. 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혼할 사정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치워야 돼요. 다른 것들은 괜찮으니까. 예. 그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저 사람을 계도시켜서 나의 생활 방식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건 서로가 너무 괴로운 거죠. 맞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저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거 양발 네. 깔끔하게 정리해놓으면 좋을 텐데 왜 안 치울까? 몇 번 말했는데도. 네.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안 치는 아니 왜냐면 예를 들면 아내가 깨끗하고 양발을 그렇게 널어치우면 누가 봐도 좋은 건 아니잖아. 네. 그럼 이제 말했을 때 정리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은요, 이런 게 인식이 있는데, 이게 지저분하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냥 양말은 여기다 놓는 거, 그냥 벗어서 놓는 거. 왜냐면 항상 나중에 보면은 치워져 있거든요. 저거 언제 치우나 보자라고 초반엔 버팁니다만,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그 상태예요. 그럼 결국엔 자기가 답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가정생활을 조금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님 말씀 들을수록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은 자기 수양입니다. 고행. 그리고 받아들이려면 그 전에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볼 줄 아는 안목도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항상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동화부터 시작하죠, 사실은.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습니다라는 동화의 해피엔딩이라는 신화가 있고 드라마나 영화나 뭐 어디서 글에서나 아니면은 노래 가사에서 봐도 결혼에 대해서는 되게 꿈 같은 얘기들을 써놓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것 좀 깨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메리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죠? 이석훈 씨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이상한 가사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요, 이 노래가 굉장히 좋고 감미롭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프로포즈 노래잖아요. 우리가 프로포즈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죠. 프로포즈 자체를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프로포즈 노래거든요.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잠들 때까지 머리를 만져줄게. 갑작스러운 마음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떠나줄게. 거짓말이죠, 다. 다 거짓말입니다. 프로포즈는 다 거짓말이에요. 별도 달도 따줄게. 그 다음에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다 거짓말. 프로포즈가 다 거짓말이잖아, 사실은. 근데 이 프로포즈가요, 되게 사실은 짐승의 역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죠? 구애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암컷한테 이게 이제 온 건데, 우리가 두 사람이 우리 결혼하자 그러고서 한 이벤트조로 프로포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여자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고 남자는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혼 자체의 결정을 남자가 주도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marry me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줄게 이런 거잖아요. 여자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남자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벌써 남녀 사이의 가불관계가 형성하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여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제안을 받았지? 나는 이 결혼에서 굉장히 어떤 대가적인 거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안을 해서 내가 받아줬는데 내가 이 결혼에서 행복해야 돼. 상대방은 나를 행복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별도 달도 따준다고 했으니까. 잠들 때까지 800일 해준다고 했으니까. 예, 이런 거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참 되게 우리가 너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가서 이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이 없으셔. 계속 가사를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 박은주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아니 맞지 않아? 진짜? 맞지 않아?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 후에 행복해진 사람과 이제 불행해진 사람은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도피성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죠.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결혼이라는 어떤 수단을 선택해서 내가 이 결혼을 하면은 여기서 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기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도 똑같이 그 전에 감정과 비슷한, 오히려 더 배우자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버리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후에 굉장히 좀 불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하시다면 기대성 결혼.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 왜 나한테 별도 달도 따준다 했는데 왜 다 거짓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프로포즈를 받았으니까, 자꾸 여성 기준으로 하는데 주말에는 나랑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개인 활동을 하는 거야. 남편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동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본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돼. 근데 너는 왜 그걸 싫어하니? 내가 좋다는데. 이런 기대 심리들 있잖아요. 이런 기대 심리들로 결혼했다간 굉장히 좀 불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근본적인 관계성 문제인데 내가 행복한 건 너에 달렸어. 결혼을 했으니까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근데 왜 그게 안 되지? 라는 이런 관계성의 문제에서 그런 것들에 조금 의존하시는 분들은 불행하죠. 결국에는 결혼 자체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좋은 짝꿍이 생기는 건 맞지만 나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고 독립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 뭔가 그냥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변호사님 앞에서 그냥 결혼 안 해! 씨. 아까는 작가님이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왜 초대했지?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했는데 결혼마저 없애버리는 느낌이 있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장밋빛 낭만에 있는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세대분들에게 결혼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결혼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관심도 되게 많고 댓글도 되게 많은데 그런 댓글들에서 주로 이제 많이 보이는 씁쓸한 것들은 이런 결혼과 부부 사이에서 있는 갈등을 남녀 갈등으로 많이 치부를 해서 남자 편, 여자 편으로 갈라서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그래서 서로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그 남녀 갈등으로
날선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을 때 그냥 예를 들었는데 댓글에서 저거 항상 가해자만 남자지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워요. 부부 사이에서 있는 갈등은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이거든요. 내가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갈등,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지인 간에, 친구 간에,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간에 있는 갈등들의 하나의 일종인 거지 남자 대 여자로 편을 나누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속상해요. 사실은 저는 종교는 없지만 조물주가 생명체를 만드시고 대부분의 생명체들에게 남녀의 성별을 주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을 남녀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제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저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혼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검색하셔서 아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딱 한 가지 있다면. 제가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이혼을 조장하고 남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오시면은 굉장히 많이 돌려보내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이혼이 능사는 아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했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아직 미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른 식으로 많이 해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막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러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드신 점이 있으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하나 제일 큰 거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선택에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관여할 권리도 없죠. 근데 그렇게 많이 관여해. 예. 이상입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기대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장밋빛, 뭐 낭만, 뭐 사랑 이런 걸 프로포즈 하지 마세요.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내려놔야지 그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포장을 잘 하시죠. 네, 이렇게라도 장밋빛 포장을 하고 이제 변호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은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